1258년 2월 바그다드에서 일어난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졌습니다. 500년간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도시가 몽골군에게 함락되면서 거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지혜의 집으로 불리던 거대한 도서관은 불타올랐죠. 수많은 책들이 티그리스 강에 던져져 강물이 검은 잉크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는 카펫에 쌓인 채 말발굽에 짓밟혀 죽었어요.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 충격적인 순간은 사실 수백 년에 걸친 거대한 역사의 한 장면에 불과했습니다. 이슬람의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6세기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지대에서 세계적인 문명이 탄생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당시 이 지역은 페르시아 사산 제국과 비잔틴 제국이라는 두 거대 제국 사이에 끼인 변방에 불과했어요. 그곳에 살던 아랍 유목민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도였고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작은 반도에서 시작된 종교와 문명이 세 대륙에 걸친 제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이슬람 제국의 1000년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예언자의 등장에서 시작해 칼리프와 술탄들이 통치한 광대한 제국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정복과 분열, 번영과 재앙의 순간들을 살펴보죠. 570년 메카에서 태어난 무함마드는 처음에는 평범한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그는 신에 의해 선택된 마지막 예언자였죠. 아브라함, 모세, 예수로 이어지는 예언자 계보의 최후 인물로서 아랍인들에게 진정한 일신교를 전파해야 했던 거예요. 꾸란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무함마드에게 계시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 그는 박해를 받았어요. 메카의 기득권층은 새로운 종교가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나 622년 메디나로의 이주, 즉 히즈라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해서 이슬람력의 시작점이 되었죠. 메디나에서 무함마드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슬림 공동체를 통합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전쟁을 벌이며 흩어진 아랍 부족들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냈어요.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 그의 역할은 막강했죠. 632년 무함마드가 사망하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누가 그를 계승할 것인가? 이 문제는 앞으로 수백 년간 이슬람 세계를 괴롭힐 중심 주제가 되었어요. 정당한 지도력이란 무엇인가? 누가 무슬림을 이끌 자격이 있는가 하는 질문 말이죠. 후계자를 뜻하는 칼리프라는 칭호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4명의 칼리프는 라시둔, 즉 올바르게 인도된 칼리프로 불렸어요. 그들은 예언자와의 관계와 개인적 자질에 따라 하나씩 선택되었죠. 이 30년간 최초의 무슬림 국가가 형성되었고 기관과 세금, 관료제가 생겨났습니다. 놀라운 건 군사적 확장의 속도였어요. 칼리프들이 이끈 군대는 빠르게 이란에서 북아프리카까지 영토를 넓혀갔거든요. 비잔틴 제국은 많은 땅을 잃었고 사산 제국은 아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수백 년간 중동을 지배하던 페르시아의 오랜 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죠. 이슬람 전통은 라시둔 시대를 황금기로 기억하지만 실상은 그리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4명의 칼리프 중 3명이 암살당했거든요. 특히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했어요. 알리의 지지자들은 시아파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무함마드가 알리를 후계자로 지명했으며 따라서 알리와 그의 후손만이 합법적인 통치자라고 주장했죠. 반면 나중에 수니파라고 불리게 된 반대파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정치적 분열이었던 이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 최대의 종교적 분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661년 시리아에 기반을 둔 아랍 가문인 우마이야 왕조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수도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다마스쿠스로 옮겨졌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확립되었죠. 칼리프 자리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세습되는 왕조 시스템이 시작된 겁니다. 우마이야 왕조는 90년간 통치하며 두 번째 정복의 물결을 주도했어요. 결국은 중아시아에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뻗어나갔죠. 732년 투르 전투에서 프랑크 군대에 패배하면서 서유럽으로의 확장은 멈췄지만 이미 엄청난 영토를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칼리프 압둘 말리크는 다마스쿠스의 권력을 집중시키고 제국의 아랍 정체성을 강화했어요. 예루살렘에 덤 오브 더 록을 건설한 것도 이 시기죠. 황금색 돔을 가진 이 아름다운 건축물은 지금도 예루살렘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마이야 왕조는 내부 갈등으로 흔들렸습니다. 680년 카르발라 전투에서 우마이야군이
알리의 아들 후세인을 살해한 사건은 시아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이 비극은 지금까지도 시아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사건으로 기억되죠. 8세기 중반 우마이야 왕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750년 벌어진 학살은 잔혹했어요. 우마이야 가문 대부분이 살해되었고 권력은 새로운 가문으로 넘어갔죠. 아바스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무함마드의 삼촌 아바스의 후손을 자처하는 이 수니파 아랍 가문은 500년 이상 통치하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직후 그들은 탈라스 전투에서 중국 제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동쪽으로의 확장은 여기서 멈췄죠. 아바스 왕조는 확장보다는 내부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수도를 다마스쿠스에서 새로 건설한 바그다드로 옮겼는데 이 도시는 곧 세계에서 가장 크고 번영한 도시가 되었어요. 한때 인구가 100만 명에 달했다는 기록도 있죠. 바그다드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시인, 의사, 철학자, 천문학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리스어와 다른 언어로 쓰인 과학 저작들이 아랍어로 번역되었어요. 이 번역 작업은 방대한 독창적 학문의 토대가 되었죠. 대수학, 천문학, 의학, 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이뤄졌습니다. 천일야화에 등장하는 하룬 알 라시드는 실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였어요. 그는 학자들의 후원자로 활동했고 샤를마니와 외교 관계를 맺었죠. 심지어 유럽에 코끼리를 선물로 보내 프랑크 왕국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9세기 중반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그다드의 아바스 왕조는 제국 전역에서 지배력을 잃어갔어요. 지역 무슬림 왕조들이 권력을 얻으며 넓은 영토를 차지했죠. 칼리프는 점차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잃고 명목상의 수장이 되어갔습니다. 아랍인의 독점권도 약화되었어요. 페르시아와 투르크계 요소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이슬람 이야기는 더 이상 아랍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문화적인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서쪽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우마이야 왕조의 잔당이 독립국가를 세웠어요. 스페인에서 이슬람 문명은 수백 년간 꽃피웠고 코르도바 같은 도시는 유럽에서 가장 발전한 곳이 되었죠. 다만 기독교 재정복 운동으로 천천히 밀려나게 됩니다. 동쪽에서는 페르시아 왕조들이 부상했습니다. 아랍 정복으로 타격을 입었던 페르시아 문화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페르시아어가 아랍 문자를 채택하며 다시 태어났죠. 945년 페르시아의 부이 왕조가 바그다드를 장악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들이 시아파였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수니파인 아바스 칼리프를 축출하지 않고 그냥 두었죠. 칼리프의 권력만 제한하면서 이라크와 서부 이란을 통제했습니다. 같은 시기 파티마 왕조가 북아프리카에서 세력을 키웠어요.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의 후손을 자처하는 이 시아파 왕조는 야심이 컸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고 카이로를 수도로 삼았죠. 파티마 왕조의 계획은 아바스 칼리프를 전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시아파 선교사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수니파 세계에 공포를 심었죠. 200년간 그림자 칼리프국을 운영했지만 결국 바그다드를 무너뜨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10세기는 시아 이슬람의 형성기였어요. 파티마 왕조와 부이 왕조 같은 시아 세력의 정치적 성공을 배경으로 시아파가 단순한 정치 집단에서 명확한 종교 운동으로 전환되었죠. 10세기와 11세기에 중앙아시아 대초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치적, 기후적 어려움으로 투르크계 부족들이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유목민이었고 뛰어난 기마공수였죠. 많은 이들이 중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은 3단계로 진행되었어요. 수니파 이슬람으로의 개종, 이주, 그리고 정치적 장악이죠. 1055년 투르크계 가문인 셀주크가 바그다드를 장악하고 시아파 부이 왕조를 몰아냈습니다. 셀주크는 술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어요. 이 칭호는 앞으로 수세기 동안 중동의 핵심이 되죠. 대셀주크 제국은 넓은 영토를 통치했지만 아바스 칼리프를 폐위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아파 파티마 왕조에 맞서 아바스를 옹호했죠. 1095년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지휘 아래 유럽 군대가 성지를 되찾겠다며 중동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지중해 연안에 여러 국가를 세웠죠. 십자군은 200년간 중동에 존재했어요. 흥미롭게도 당시 무슬림들은 이 새로운 이웃을 별로 대단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발전되지 않은 문명의 대표자 정도로 여겼죠. 실제로 당시 중동의 문화적, 경제적 수준이 유럽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12세기에 쿠르드 가문 출신 살라딘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시아파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치하는 아이유브 왕조를 세웠어요. 1187년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을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되찾았죠. 십자군에게 큰 타격이었지만 그들은 그 후 100년을 더 버텼습니다. 셀주크 제국이 붕괴되면서 투르크계 호라즘 제국이 형성되었어요. 예전에는 셀주크의 신하였던 호라즘이 이란과 중앙아시아 일부를 지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13세기는 이슬람과 세계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시기예요. 중국 북쪽 대초원에서 징기스칸이
모든 몽골족의 통치자로 선포되었거든요. 몽골족은 샤머니즘을 믿는 유목 부족이었지만 그들의 군사력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몽골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육지 제국이 되었어요. 그들은 무적이고 무자비한 것으로 알려졌죠. 호라짐 제국의 통치자들이 몽골 상인들을 처형한 건 정말 어리석은 조치였습니다. 이어진 대학살로 제국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13세기 중반 몽골족은 이란, 코카서스, 아나톨리아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징기스칸의 손자 훌라구 칸이 아바스 칼리프에게 항복을 요구했어요. 칼리프는 비이슬람 세력에 복종할 수 없다며 거부했죠. 1258년 훌라구는 바그다드를 포위했습니다. 도시는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학살당했어요. 지혜의 집으로 불리던 거대한 도서관이 불타 사라졌죠. 이슬람 황금기의 종말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바스 칼리프는 카펫에 쌓인 채 말에 짓밟혀 죽었고 500년 역사의 막이 내렸어요. 훌라구는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 있었어요. 맘루크 술탄국이죠. 맘루크는 원래 대초원에서 끌려와 이슬람으로 개종한 투르크계 노예 군인들이었습니다. 9세기부터 무슬림 통치자들의 중요한 군사력이었던 이들이 13세기에 정치적 권력을 얻은 거예요. 노예가 주인이 된 겁니다. 1260년 아인 잘루트 전투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맘루크가 몽골군을 격파한 거죠. 무적으로 여겨지던 몽골군의 진격이 처음으로 저지된 순간이었습니다. 맘루크 술탄 바이바르스는 십자군도 분쇄하며 그들의 최종 붕괴를 위한 길을 열었어요. 이 두 승리로 맘루크는 이슬람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바이바르스가 카이로의 아바스 칼리프국을 재건하면서 정통성은 더욱 강화되었죠. 물론 칼리프는 주변적 역할만 했지만요. 맘루크 왕조는 250년간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13세기 말 몽골 제국은 여러 왕조로 분열되었어요. 흥미롭게도 이들 왕조 중 일부와 많은 엘리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투르크어를 채택했습니다. 훌라구의 후손인 일칸 왕조가 그런 경우였죠. 일칸국은 잔혹한 정복자만이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번영의 주체이기도 했어요. 14세기에 붕괴된 후에는 또 다른 투르크 몽골 정복자 티무르가 건국한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티무르 왕조 역시 잔혹함과 문화적 번영을 동시에 보여줬죠. 서쪽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300년경 오스만이라는 남자가 아나톨리아의 작은 투르크 이슬람 공국을 이끌게 되었어요. 오스만과 그의 후손들은 비잔틴 제국과 싸우며 영토를 넓혀갔죠. 1453년 콘스탄티노플 정복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1000년간 지속되던 비잔틴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때로는 중세의 종말을 알리는 사건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터키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셀림 대제는 새롭게 발명된 화약 기술을 활용해 제국 영토를 3배로 늘렸어요. 1517년 카이로를 함락시키고 마지막 맘루크 술탄을 처형했죠. 카이로의 아바스 칼리프국을 끝낸 셀림은 자신을 칼리프, 수니파 이슬람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포했습니다. 16세기에는 동쪽에 2개의 제국이 형성되었어요. 현대 이란의 기초가 된 시아파 사파비 제국과 인도를 통치한 무굴 제국이죠. 화약 제국으로 알려진 이 세 개의 이슬람 강대국 오스만, 사파비, 무굴은 근대 초기에 강력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긴 역사를 보면서 놀라웠던 건 이슬람 문명이 끊임없는 분열 속에서도 계속 확장되고 발전했다는 점이에요. 칼리프들이 암살당하고 왕조가 무너지고 제국이 분열되는 와중에도 학문은 발전했고 문화는 번영했거든요. 바그다드가 파괴된 후에도 카이로가, 이스탄불이, 이스파한이 새로운 중심지로 떠올랐죠.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역사상 마지막 칼리프국이 되었습니다. 600년을 존속하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에 멸망했어요. 6세기 아라비아 반도의 작은 사막지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세 대륙에 걸친 1000년의 역사로 이어진 거죠. 오늘은 이슬람 제국의 1000년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